삐삐 삐삐. 고막을 찢는 듯한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반쯤 감긴 눈을 떴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누런 얼룩이 밴 원룸 천장과 그 위를 기어가는 작은 거미 한 마리. 몇 번이나 닦아내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놈이다. 어쩌면 나보다 이 방에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놈을 향해 희미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이 좁고 축축한 공간에서 서로를 해치지 않는 유일한 동거인이었다. 시간은 새벽 1시 30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있을 시간이지만 내게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몸을 일으키자 낡은 매트리스가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꺼 하고 울었다. 등과 허리 곳곳에서 뻐근한 통증이 신호를 보냈다. 28. 한창 때라고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40줄에 들어선 사람처럼 삐걱거렸다. 새벽 배송. 사람들은 편하고 빠르다며 열광하는 이 시스템의 이면에는 나처럼 이름 없는 부품들이 밤새 닳아 없어지는 과정이 존재했다.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이 이평 남짓한 오피스텔이 내 세상의 전부였다. 창문은 바로 앞 건물 벽에 가로막혀 있어 해가 뜨는지 지는지도 알 수 없었다. 책상과 침대, 작은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가 들어가면 발 디딜 틈도 없는 공간.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저음의 소음이 이 방의 유일한 향기이자 배경음악이었다. 대학 시절 나는 이런 삶을 상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S대에 나왔으니 대기업은 따놓은 당상이라던 주변의 기대와 나 자신의 오만함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공채 시즌을 거치며 산산조각 났다. 수십 통의 불합격, 메일과 함께 내 자존감도 바닥으로 처박혔다. 띵! 어둠 속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다. 화면을 켜자 엄마의 프로필 사진이 떴다. 활짝 핀 코스모스 밭을 배경으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얼굴. 우리 아들 아직 안 자? 오늘도 야근이야.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판을 두드렸다. 네, 엄마.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쁘네요. 에고, 고생이 많다. 그래도 큰 회사 다니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밥은 잘 챙겨 먹고 이번 주말에는 내려올 수 있지. 아빠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준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큰 회사. 엄마는 내가 국내 굴지의 IT 기업에 다닌다고 알고 있다. 졸업 후 1년 넘게 취업을 못하자 불안해하는 부모님께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됐어, 엄마. 나 합격했어. 그 한마디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있었다. 나는 월급날이면 새벽 배송으로 번 돈의 일부를 월급이라며 부모님께 보내드렸고 가끔 회사 동기들과 술 한잔 했다며 잊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야 했다. 내 유일한 동료는 낡은 1톤 트럭과 배송 앱뿐인데도 말이다. 주말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다음에 꼭 갈게요. 걱정 마시고 주무세요. 몇 초 뒤 알겠다. 몸 챙겨라. 사랑한다 아들 이라는 답장이 왔다. 사랑한다는 그 네 글자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낡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파란색 조끼에는 로켓대쉬라는 대한민국의 밤을 지배하는 회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잣말과 함께 면발을 우겨 넣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잠들어 있던 위장을 깨웠다. 식사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연료 주입에 가까운 행위였다. 남은 국물을 마저 마시고 책상 위에 놓인 학자금 대출, 상환 독촉장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저 종이 한 장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 그 자체였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익숙한 파란색 트럭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동을 걸자 디젤 엔진이 덜덜거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히터를 최대로 틀었지만 차 안의 냉기는 쉬이 가시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서울은 거대한 유령 도시처럼 고요했다. 간간히 지나가는 택시와 취객들을 실어 나르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차만이 이 도시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경기도 외곽의 물류센터로 향하는 길, 늘 듣던 심야 라디오 채널을 켰다. 나지막한 목소리의 DJ가 누군가의 사연을 읽어주고 있었다. 사랑, 이별, 취업 고민, 가족 이야기. 그 모든 평범한 삶의 조각들이 지금의 내게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나는 그저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고 내 통장의 몇 푼의 돈이 찍히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물류센터는 거대한 기계처럼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수백 대의 배송 트럭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컨베이어 벨트는 전국의 욕망이 담긴 상자들을 뱉어냈다. 나와 같은 유니폼을 입은 기사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각자의 구역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싣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눈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 각자의 생존에 바빴고 타인에게 신경 쓸 만큼의 감정적 여유 따위는 사치였다. 내 구역은 강서구 B3. 지난 6개월간 눈을 감고도 지도를 그릴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곳이었다. 상자 바코드와 앱의 목록을 대조하며 물건을 트럭에 실었다. 생수, 기저귀, 즉석밥, 고양이 모래, 최신형 스마트 워치까지 상자 안에는 누군가의 삶이, 욕망이, 필요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저 그것들을 지정된 장소로 옮기는 역할에 충실할 뿐이었다. 마지막 상자를 싣고 운전석에 오르려던 참이었다. 어이, 김군. 낮고 갈라진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쉰대로 보이는 박씨 아저씨였다. 이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가끔 마주치던 사람이었다. 그는 곧 일을 그만둔다고 했다.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서 더는 버틸 수가 없다고. 그는 늘 피곤해 절어 있으면서도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나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듯했다. 오늘부터 구역 바뀌었다며 그의 말에 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아닌데요. 전 계속 강서구.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부르르 하고 짧게 울렸다. 배송 앱의 푸시 알림이었다. 화면을 확인한 내 눈이 동그래졌다. 배송 구역 변경 알림. 금일부로 은밀 신도시 A1 구역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앱의 안내에 따라 배송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밀 신도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신도시라면 보통 광교 신도시나 동탄 신도시처럼 지역명을 따서 짓지 않나. 은밀이라니 마치 장난처럼 느껴지는 지명이었다. 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자 박씨 아저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거기 새로 생긴 데인데 말이 신도시지. 아파트 단지 몇 개 들어선 게 전부야. 얼마 전에 오픈한 구역인데 하겠다는 놈들이 없어서 신참들한테 뺑뺑이 돌리는 모양이야.
가기 싫어할 만한 이유라도 있나요? 내 질문에 그는 대답 대신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라이터를 켜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깊게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허공으로 길게 내뿜었다. 희뿌연 연기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이유야, 뭐 가보면 알겠지. 그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내 무언가 생각난 듯 내게 바싹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퀴퀴한 담배 냄새와 피로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잘 들어. 거긴 좀 이상해. 특히 은밀 아파트 백사동. 거긴 배송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농담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고맙다면서 음료수 같은 걸 주지 않아? 절대 받지 마. 목말라 죽을 것 같아도 그냥 네 돈 주고 사 마셔. 알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경고는 계속됐다. 마지막으로 복도에서 혹시 빨간애기 신발 같은 게 떨어져 있는 걸 보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괜히 춥거나 쳐다보지 말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그 층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라고. 그의 말은 두서가 없었고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빨간 아기 신발이라니. 도시의 흉흉한 괴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서린 공포는 진짜였다. 그는 말을 마친 뒤 난 이만 간다. 몸 조심해. 라는 말을 남기고 절뚝거리며 자신의 트럭으로 향했다. 앙상하게 마른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다시 운전석에 올랐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렸다. 박씨 아저씨의 경고 때문일까? 아니면 은밀이라는 기묘한 이름의 신도시가 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일까? 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피곤해서 헛생각이 드는 것뿐이다. 그냥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현관문, 똑같은 배송일 뿐이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리며 내비게이션에 은밀 신도시를 입력했다. 경로가 검색되고 화면에 예상 도착 시간이 떴다. 45분. 익숙했던 강서구를 떠나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미지의 공간으로 달려가야 했다. 차가운 핸들을 쥔 손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오늘따라 새벽의 어둠이 유난히 짙고 스산하게 느껴졌다. 트럭은 물류센터의 밝은 조명을 뒤로하고 도시의 가장 깊은 어둠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서울의 익숙한 불빛이 100미러 너머로 멀어졌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 요란한 음악이 새어나오는 노래방 간판들. 내가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던 그 모든 도시의 소음과 빛이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넌사인이 사라진 자리를 듬성듬성한 가로등이 대신했고, 그마저도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는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유일한 빗줄기가 되었다. 내비게이션은 나를 점점 더 깊고 외진 곳으로 이끌었다. 티맵의 여성 성우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를 외쳤지만 그 목소리가 가리키는 곳은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공사 현장 옆길이거나 허허벌판으로 이어지는 좁은 2차선 도로였다. 주변 풍경은 온통 파헤쳐진 흙더미와 뼈대만
앙상하게 올라간 건물들, 그리고 토지매매라고 쓰인 낡은 팻말들 뿐이었다. 마치 문명이 끝나는 경계선을 넘어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얼마나 더 달렸을까?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거짓말처럼 눈앞에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 방금까지의 황량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것처럼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나타났다. 수십 개의 동이 똑같은 모양과 높이로 거대한 성벽처럼 늘어서 있었다. 밤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아파트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 규모에 압도당하는 느낌과 동시에 기묘한 위화감이 온몸을 감쌌다. 은밀 신도시. 단지 입구에 세워진 거대한 아치형 구조물에 단정한 구딕체로 그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모든 것이 새 것이었다. 갓 포장된 아스팔트, 아직 비닐도 뜯지 않은 듯한 상가 건물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줄지어 심어진 어린 조경수들, 마치 방금 공장에서 찍어낸 거대한 디오라마 세트장 같았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 거대한 공간, 어디에도 사람의 온기나 생활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불 켜진 창문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단지 내를 오가는 차량이나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곳은 도시라기보다는 거대한 무균실, 혹은 아직 영원히 깃들지 않은 유령 도시의 초상처럼 보였다. 차량 차당이가 스르르 올라가고 나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천천히 트럭을 몰았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 주변입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침묵에 빠졌다.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입구 옆에 세워진 단지 안내도를 확인했다. 101동, 102동, 103동, 그리고 가장 안쪽, 단지의 가장 깊숙한 어둠 속에 104동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씨 아저씨의 경고가 다시 귓게 맴돌았다. 특히 104동은 조심해.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104동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비두층까지 내려가자 트럭을 세울 공간이 나타났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고급 세단 몇 대가 먼지 하나 없이 주차되어 있을 뿐 그 외에는 어떤 움직임도 소리도 없었다. 엔진을 끄자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는 듯한 진공의 침묵이 찾아왔다. 오직 웅 하는 환풍기 소리만이 낮은 저음으로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내는 숨소리처럼 느껴져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트럭 짐칸 문을 열고 배송 카트를 내렸다. 104동으로 향하는 첫 번째 상자를 꺼내 바코드를 찍었다. 은밀 아파트 104동 7045. 단말기 화면에 뜬 주소를 확인하며 상자를 카트에 실었다. 이상하게 손끝이 떨려왔다. 이건 단순한 긴장감이 아니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위협 앞에서 온몸의 세포가 경고를 보내는 듯한 원초적인 공포감이었다. 정신 차리자. 그냥 똑같은 배송일 뿐이야. 스스로를 다그치며 카트를 끌고 공동 현관으로 향했다. 104라는 숫자가 새겨진 차가운 금속판이 나를 맞았다. 필로티 구조의 1층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자전거 보관대에 묶인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한 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자전거에 붉은색 페인트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빨간애기 신발 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박씨 아저씨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 잡념을 떨쳐냈다. 저건 자전거지. 신발이 아니잖아. 자동문이 열리고 백사동 안으로 들어섰다.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했지만 그만큼이나 차갑고 비인간적인 느낌을 주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짧은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박씨 아저씨의 경고를 떠올렸다. 첫째, 백사동을 특히 조심할 것. 둘째, 누가 주는 음료수는 절대 받지 말 것. 셋째, 복도에서 빨간아기 신발을 보면 무조건 도망칠 것. 머릿속으로 그 세 가지 규칙을 되뇌었다. 터무니없는 미신처럼 들렸지만 이 기이한 정적과 비현실적인 공간 속에서는 그 경고들이 차라리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이 일을 오래 한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생존을 위한 그들만의 법칙 같은 것일지도 몰랐다. 띵!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금속문이 부드럽게 양옆으로 열렸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배송 카트를 끌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내부 벽면에 피곤해 절은 내 모습이 비쳤다.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생기 없는 낯선 얼굴. 나는 애써 그 얼굴에서 시선을 피하며 7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미세한 진동과 함께 상승하기 시작했다. 층수를 알리는 숫자가 천천히 바뀌었다. 1, 2, 3.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장박동도 함께 빨라졌다. 어서 이 배송을 끝내고 이 기분 나쁜 아파트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7층입니다.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리자 길고 고요한 복도가 나타났다. 베이지색 톤의 벽지와 은은한 간접 조명.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모델하우스 같았다. 그리고 그 복대는 나와 내가 끌고 온 카트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인적 하나 없이 고요한 복도는 마치 거대한 무덤 속 통로처럼 느껴졌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첫 번째 배송지인 704호를 향해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다. 내 발소리와 카트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그 침묵의 공간 속에서 유난히 크고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704호의 현관문은 복도 가장 끝에 위치해 있었다. 어두운 회색 톤의 두꺼운 방화문. 최신형 디지털 도어록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문 앞에 배송 카트를 세우고 가장 위에 있던 상자를 들어 올렸다. 김서준님 앞. 단말기에 배송 완료 사진을 찍기 위해 상자를 문 앞에 가지런히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깨르르 깨르르. 안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한밤중도 훌쩍 지난 새벽 4시, 이 시간에 깨어있는 아이라니. 하지만 신축 아파트의 방음이 아직 완벽하지 않거나 혹은 아이가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애쓰며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다. 그런데 다시 들려온 웃음소리는 어딘가 이상했다. 깨르르 깨르르. 그것은 살아있는 아이의 생기 넘치는 웃음이라기보다는 녹음된 소리를 반복 재생하는 것처럼 기계적이고 단조로웠다. 톤의 높낮이나 감정의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정확히 똑같은 패턴의 소리가 일정한 강역을 두고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마치 고장난 인형이 내는 소리 같았다.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나는 최대한 빨리 사진을 찍고 이곳을 떠야겠다고 생각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위해 화면을 들여다보던 바로 그 찰나였다. 찰칵 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디지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도 아니었다. 마치 문이 원래부터 닫혀있지 않았다는 듯이 아무런 소음 없이 현관문이 안쪽으로 아주 살짝 손가락 2마디 정도 들어갈 만큼의 틈을 보이며 열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온몸의 신경이 바늘처럼 곤두섰다. 틈새 너머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누구지? 안에 누가 있나? 나는 혹시나 집주인이 문을 열고 나오는 건 아닐까 싶어 잠시 기다렸다. 하지만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고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기계적인 아이의 웃음소리만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 궁금증과 공포심이 뒤섞인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나는 나도 모르게 홀린 듯이 그 어두운 틈새로 시선을 가져갔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희미한 빛을 따라 거실의 풍경이 서서히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거실 저편에 놓인 대형 TV 화면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소리는 꺼져 있었지만 화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흑백 영상이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TV 불빛에 의지해 나는 거실의 광경을 목격했다. 한 가족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 남자, 그 옆에 어머니, 그리고 양옆에 나란히 앉은 아들과 딸. 4명의 가족이 마치 마네킹처럼 미동도 없이 일렬로 앉아 TV 화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기이했지만 나를 진정으로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들의 얼굴이었다. 4사람 모두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 힘껏 끌어올려져 있었고 눈은 동그랗게 뜬 채였다. 그것은 기쁨이나 행복의 미소라기보다는 안면 근육을 억지로 잡아당겨 만든 인위적이고 기괴한 미소였다.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가면들처럼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생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의 형태를 한 정교한 인형처럼 보였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저들은 대체 누구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수만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그 어떤 합리적인 설명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였다.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 아버지로 보이던 그가 아주 천천히 삐걱거리는 기계처럼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조금씩 내가 엿보고 있는 현관문 틈새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걸린 기괴한 미소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더 이상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당장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는 뒷걸음질 치료했지만 공포에 질린 발은 시멘트라도 부은 듯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남자의 시선은 이제 거의 현관 쪽을 향해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기까지 불과 몇 초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순간 내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부르르르, 다음 배송지로 이동하라는 앱의 재촉 알림이었다. 그 짧은 진동이 마법처럼 나를 공포의 속박에서 풀어주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뒤로 물러섰다. 배송 완료 사진을 찍는 것도 잊어버렸다. 카트를 챙길 경황도 없었다. 나는 그저 본능적으로 704호의 현관문에서 최대한 멀어지기 위해 복도를 내달렸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웠다.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문을 거칠게 열고 한 번에 서너 칸씩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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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내 심장 소리와 발소리가 텅 빈 계단 통로에 광적으로 울려 퍼졌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등 뒤에서 그 기괴한 미소를 띤 남자가 쫓아오고 있을 것만 같은 망상에 사로잡혔다. 몇 층을 내려왔는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1층이었다.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뛰쳐나왔다. 차갑고 축축한 새벽 공기가 배부 깊숙이 파고들자 그제야 조금 현실 감각이 돌아왔다. 나는 주차장 기둥에 몸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은 여전히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다. 방금 내가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환각이었을까?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걸까?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그 선명한 광경, 소파에 앉아있던 네 개의 인형 같은 형체,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박제된 듯한 섬뜩한 미소. 그것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잠시 후 나는 7층에 두고 온 배송 카트를 떠올렸다. 남은 배송 물품들이 그대로 카트에 실려 있었다. 이대로 도망칠 수는 없었다.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페널티가 부과될 것이고 당장 이번 달 월세와 생활비가 막막해질 터였다. 공포와 현실적인 문제가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결국 돈의 무게가 공포의 무게를 짓눌렀다. 나는 다시 백사동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옆동인 103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다. 옥상을 통해 104동으로 넘어갈 생각이었다. 다행히 옥상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차가운 밤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나는 난간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104동 옥상으로 건너갔다. 다시 104동 비상계단을 통해 7층으로 내려갔을 때 복도는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내가 두고 갔던 카트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704호의 현관문은 언제 그랬냐는 듯 굳게 닫혀 있었다. 안에서는 더 이상 아이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으며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다음 배송지는 9층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이제 빨리 이 기분 나쁜 배송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704호의 섬뜩한 풍경은 이 아파트가 나를 위해 준비한 공포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고 9층 복도에 발을 내디뎠을 때 나는 7층에서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한기를 느꼈다. 공기의 온도가 갑자기 몇 도는 떨어진 것 같았다. 7층과 똑같은 구조, 똑같은 베이지색 벽지, 똑같은 은은한 조명이었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다. 복도를 감싸고 있는 침묵이 훨씬 더 무겁고 끈적하게 느껴졌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소리가 먹먹하게 울렸다. 배송 카트를 끄는 내내 바퀴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귓가를 긁었다. 다음 배송지는 902호. 엘리베이터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나는 최대한 빨리
상자를 문 앞에 두고 2층을 벗어날 생각이었다. 그런데 몇 걸음 떼지 않아 나는 복도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복도 정중앙에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처럼 낡고 해진 빨간색 아이 신발 한 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박씨 아저씨의 목소리가 뇌 속에서 경고등처럼 울렸다. 복도에서 혹시 빨간애기 신발 같은 게 떨어져 있는 걸 보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괜히 춥거나 쳐다보지 말고. 그것은 서너 살짜리 아이의 것으로 보일 법한 작은 크기의 신발이었다. 오래 신어서인지 가죽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앞코는 닳아 있었다. 하지만 그 붉은색만은 어두운 복도 안에서 유독 섬뜩할 정도로 선명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마치 주변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내 시선은 그 작은 신발 한 짝에 완전히 고정되었다. 왜 하필 여기에? 누가 이런 걸 떨어뜨렸을까? 아니, 이건 누군가 떨어뜨린 게 아니었다. 복대는 이 신발 외에 다른 어떤 물건도 쓰레기 한 조각도 없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나를 위해 준비된 무대 소품처럼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박씨 아저씨의 말을 따라야 할까? 지금 당장 뒤돌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그러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 나는 이미 신발을 봐버렸고 배송해야 할 물건은 저 신발 너머에 있는 902회에 있었다.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페널티와 질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비상식적인 상황 앞에서 그깟 신발 하나 때문에 배송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 그냥 신발일 뿐이야. 누가 잃어버린 거겠지. 나는 애써 이성적인 생각을 하려 노력했다. 헛것을 본 것도 아니고 귀신을 본 것도 아니다. 그냥 낡은 신발 한 짝일 뿐이다. 나는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결심을 굳혔다. 박씨 아저씨의 말을 무시하기로. 나는 신발을 최대한 의식하지 않으려 애쓰며 복도벽에 바싹 붙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지뢰밭을 지나는 것처럼 숨을 죽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빨간 신발이 놓인 지점을 지날 때 나는 차마 그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시야의 가장자리로 보이는 그 붉은색의 존재감은 내 모든 신경을 마비시킬 듯 강렬했다. 괜히 쳐다보지 말라는 경고가 떠올랐다. 나는 정면만 응시한 채 걸음을 재촉했다. 등 뒤에서 무언가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분명히 복대는 나 말고 아무도 없었다. 모든 집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내 등 뒤, 정확히는 내가 방금 지나쳐온 그 빨간 신발이 있던 자리에서 누군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시선이라기보다는 온몸의 피부로 느껴지는 섬뜩한 감각이었다. 머리카락이 쭈뼛서고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다. 뒤돌아보지 마.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본능이 비명을 질렀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속도를 높였다. 거의 뛰다시피 하여 902호 현관문 앞에 도착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상자를 내려놓고 배송 완료 사진을 찍는 그 짧은 순간이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초점이 흐려졌다. 겨우 사진을 찍고 나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카트를 버려두고 미친 듯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렸다. 등 뒤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 아니,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마치 내 목덜미 바로 뒤에 그 시선의 주인이 바싹 붙어 서 있는 듯한 착각에 숨이 막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광적으로 눌러댔다. 9층에 멈춰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즉시 열렸다. 나는 몸을 구겨 넣듯 안으로 뛰어들었고 닫힘 버튼을 미친 듯이 연타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복도 쪽을 힐끗 보고야 말았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내가 달려왔던 길, 그리고 그 너머의 빨간 신발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아까는 분명히 복도 한가운데 얌전히 놓여있던 그 빨간 신발이 이제는 엘리베이터 문 바로 앞까지 와 있었다. 마치 내 뒤를 따라서 소리 없이 기어온 것처럼. 흡! 나는 비명 대신 숨을 삼켰다.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한동안 운전석에 앉아 멍하니 핸들만 바라보았다. 9층에 두고 온 카트와 남은 물건들이 생각났지만 다시 그곳으로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로켓대슈의 노예였고 학자금 대출의 노예였으며 부모님의 기대를 배신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 아들이었다. 결국 나는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이번에는 비상계단을 이용했다. 1층부터 9층까지 숨이 턱에 차도록 계단을 올랐다. 9층 비상계단 문을 아주 살짝 열고 복도를 엿보았다. 다행히 복도는 조용했고 빨간 신발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나는 애써 그 의문을 외면하며 재빨리 복도로 나가 카트를 회수했다. 그리고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다시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왔다. 남은 배송지는 12층, 15층, 그리고 마지막 21층이었다. 나는 더 이상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었다. 카트를 1층에 세워두고 배송할 상자 하나만을 든 채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12층까지 올라가는 길은 지옥 같았다. 육체적인 힘겨움보다 정신적인 압박감이 나를 짓눌렀다. 텅 빈 계단 통로에서 울리는 내 발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어둠 속 어느 구석에서 그 빨간 신발이 혹은 704호의 미소 짓는 가족이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12층과 15층 배송을 무사히 마쳤다. 문 앞에 상자를 놓고 사진을 찍는 지극히 단순한 행위가 마치 목숨을 건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지막 배송지인 21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며 나는 어서 이 끔찍한 백사동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거의 울고 싶어졌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진정한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곧 깨닫게 될 터였다. 그날 새벽 나는 거의 탈진 상태로 은밀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백미러를 수십 번도 더 확인했다. 혹시나 그 아파트의 무언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편집증적인 공포 때문이었다. 좁은 오피스텔에 돌아와 낡은 매트리스에 몸을 던졌을 때 해가 뜨고 있었다. 하지만 내 세상은 여전히 한밤중처럼 어둡고 차가웠다.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기괴한 미소를 띤 가족의 얼굴과 소리 없이 나를 따라오던 빨간 아이 신발이 번갈아 나타나 나를 괴롭혔다. 다음날 출근 시간이 다가왔을 때 나는 진심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배송 앱을 삭제하고 전화기를 꺼버리고 그대로 잠적해버릴까.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단단했다. 당장 오늘 벌지 못하면 다음 주 생활이 막혔다. 나는 결국 좀비처럼 몸을 일으켜 다시 파란색 유니폼을 입었다. 물류센터에 도착했을 때 나는 관리자에게 찾아가 구역을 바꿔달라고 간청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은밀 신도시 구역은 제가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중년의 관리자는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차에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김 기사, 지금 장난해. 거긴 새로 오픈한 구역이라 사람 없어서 난리인데 어딜 빼달라는 거야. 다들 하기 싫어하는 거 신참이니까 총대 맨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 정 싫으면 그만두든가. 그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그만두든가. 그들에게 나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수많은 부품 중 하나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그날 이후로 지옥 같은 백사동의 새벽 배송은 계속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다행히도 빨간 아이 신발이나 문틈으로 보이는 섬뜩한 광경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그저 우연한 사고였거나 내가 너무 피곤해서 겪은 일종의 악몽 같은 것이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백사동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익숙함이라는 것은 공포마저 무디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그 무뎌짐의 끝에서 나는 새로운 종류의 공포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갑작스러운 충격이 아니라 서서히 내 일상을 조먹어 들어오는 차갑고 체계적인 공포였다. 나는 백사동의 주민들이 주문하는 물품들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우연은 명백한 의도로 보이기 시작했다. 백사동의 주문 물품들은 유독 기이하고 섬뜩한 것들이 많았다. 어느 날은 1301호에서 대량의 생고기를 주문했다. 배송 상자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핏물이 희미하게 배어나왔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라고 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았고 포장 상태도 엉성했다. 마치 정육점에서 산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직접 구해온 고기를 담은 듯한 느낌이었다. 또 다른 날 803에서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제사용품들을 대량으로 주문했다. 녹그릇 수십 개,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붉은색 천, 그리고 향이 아닌 역한 냄새가 나는 검은색 초들이었다. 상자를 옮기는데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뼈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가장 기이했던 것은 1604호의 주문이었다. 낡고 더러운 인형 수십 개. 각기 다른 모양의 인형들은 모두 눈이 파여 있거나
팔다리가 하나씩 없는 상태였다. 배송 상자를 카트에 싣는데 그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어린아이의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배송 요청 사항이었다. 처음에는 평범했던 요청 사항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같이 기묘한 문구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1300km. 절대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아이가 깹니다. 문 앞에 두고 소리내지 말고 가세요. 803호. 문 앞에 두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는 순간 당신의 물건이 아니게 됩니다. 1604호. 노크 금지. 문고리에 손대지 말 것. 상자는 반드시 가로로 눕혀서 둘 것. 704호 새벽의 손님. 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당신이 오는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선물만 두고 가시면 됩니다. 마치 그들이 나를 알고 있다는 듯한 나를 향한 경고이자 규칙처럼 느껴지는 문구들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나를 시험하고 있었다. 이 기이한 규칙들을 내가 얼마나 잘 따르는지, 얼마나 순종적인 배송 기사인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새벽의 손님. 704호의 요청사항에 적힌 그 단어를 본 순간 나는 첫날의 기억이 떠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미소를 짓고 있던 그 가족.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의 규칙을 철저히 따랐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며 그들이 시키는 대로 상자를 내려놓았다. 나는 그저 살아남고 싶었다. 이 지옥 같은 배송을 무사히 마치고 동이 트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들의 패턴에서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다. 배송 앱의 지난 기록들을 무심코 넘겨보다가 특정 호수들이 주기적으로 똑같은 물건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매주 화요일 1301호는 어김없이 대량의 생고기를 주문했다. 매주 목요일 803호는 기이한 제사용품들을 받았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1604호는 망가진 인형들을 배송받았다. 그것은 마치 일종의 의식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매주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물건들로 무언가 비밀스러운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나는 그 끔찍한 의식에 필요한 재물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내가 배송하는 상자들이 그들의 기이한 세계를 유지하는 동력이 되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배송 업무가 아니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사건의 공범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아파트, 이 백사동 전체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었고 나는 그 비밀의 가장 말단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광대일 뿐이었다. 의심과 불안은 독버섯처럼 내 마음속에서 자라났다. 나는 점점 더 마르고 예민해져 갔다. 잠을 자다가도 문 앞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 경기를 일으키며 깨어났고 낮에는 길을 걷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혹시 저 사람도 백사동의 주민은 아닐까? 저 평범한 얼굴 뒤에 그 기괴한 미소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이 온통 백사동의 주민들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기이한 주문과 섬뜩한 패턴은 내 일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새벽이 오면 나는 또다시 그 거대한 무덤 같은 아파트로 향해야만 했다.
마치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는 충실한 하인처럼 백사동에서의 배송이 한 달을 넘어섰을 때 나는 나름의 생존 요령을 터득했다. 그것은 최대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기계가 되기로 했다. 배송지 현관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하지 않았고 복도에 울리는 미세한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기이한 요청사항의 의미를 곱씹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앱이 지시하는 대로 상자를 옮기고 사진을 찍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로봇이었다. 감정을 지우자 공포도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착각이었다. 그들은 내가 방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은 유독 안개가 짙게 낀 새벽이었다.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젖은 어둠 속을 뚫고 은밀 아파트에 도착했다. 백사동의 실루엣은 안개 속에서 마치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음산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지하 주차장에 트럭을 세우고 카트에 물건들을 실었다. 오늘의 마지막 배송지는 15층 1502호였다. 늘 그랬던 것처럼 비상계단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첫날의 끔찍한 기억 이후로 단 한 번도 타지 않았다. 그것은 나 스스로 정한 불문율이었다. 하지만 15층까지 무거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날따라 유독 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며칠째 이어진 불면과 스트레스가 누적된 탓이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타자. 오늘은 괜찮을 거야. 악마의 속삭임처럼 편안함에 대한 유혹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잠시 갈등했다. 로비에 서서 굳게 닫힌 엘리베이터 문을 노려보았다. 안개가 자욱한 바깥 날씨 탓인지 아파트 내부는 평소보다 더 고요하고 음습했다. 이 침묵 속에서 홀로 15층까지 계단을 오를 생각을 하니 갑자기 숨이 턱 막혀왔다. 결국 나는 스스로 만든 규칙을 깨뜨리기로 했다. 별일 있겠어. 그냥 엘리베이터일 뿐인데. 나는 합리화하며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을 눌렀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텅 빈 내부를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15층 버튼을 누르자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익숙한 진동과 함께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1, 2, 3. 숫자가 부드럽게 바뀌는 것을 보며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괜한 걱정이었다. 그렇게 15층에 도착해 배송을 무사히 마쳤다. 상자를 내려놓고 사진을 찍고 돌아서서 다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이제 1층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백사동에서의 오늘 업무도 끝이었다. 나는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려던 순간이었다. 띠리리리링. 열린 버튼이 눌리는 소리와 함께 닫히던 문이 다시 스르르 열렸다. 그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여자는 얇은 실크 잠옷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긴 생머리가 어깨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다. 맨발이었고 그 발끝은 기이할 정도로 하얗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한번 흘깃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가장 안쪽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정면만 응시했다. 나는 애써 그녀를 의식하지 않으려 하며 닫힘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여자는 엘리베이터에 타서 아무 층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이 새벽에 잠옷 차림으로 엘리베이터에 타서 어디로 가려는 걸까? 나는 의아했지만 차마 말을 걸 용기는 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다시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15층에서 14층으로, 14층에서 13층으로 숫자가 내려갈수록 좁은 공간을 채운 침묵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숨 막히는 정적. 나는 차라리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엘리베이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오직 위잉 하는 낮은 기계음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온 신경은 등 뒤의 여자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만들어내는 압박감이 엄청났다.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내 목덜미를 겨누고 있는 듯한 느낌. 그때 엘리베이터의 세 벽면을 감싸고 있는 반짝이는 금속 패널, 거울과도 같은 그 벽면에 그녀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정면의 금속 벽을 통해 그녀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다. 여자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첫날 704호의 문틈으로 보았던 바로 그 미소였다. 입꼬리만 기계적으로 끌어올린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텅 빈 미소. 그녀는 그 미소를 띤 채 거울에 비친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지만 거울을 통해 우리의 시선은 정확하게 마주치고 있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공포가 덮쳐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 텅 빈 눈동자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오직 입술만이 완벽한 호선을 그리며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바닥만 내려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제발 빨리 1층에 도착하기를. 이 여자와 단 1초라도 더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다. 이 숨 막히는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서 멈췄다. 띵! 나는 의아했다. 여자는 분명히 층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그런데 왜 12층에서 멈춘 거지? 문이 스르르 열렸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복도만이 어둠 속에 펼쳐져 있었다. 여자는 내릴 생각이 없는 듯 여전히 구석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때 여자가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왜 그냥 가려고? 그 목소리는 바로 내 등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소름이 쫙 돋았다. 나는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거울을 볼 용기도 나지 않았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는데.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짐승처럼 엘리베이터 밖으로 몸을 날렸다. 12층 복도에 발을 딛자마자 미친 듯이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다. 등 뒤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 너머로 여자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그것은
더 이상 기계적인 소리가 아니었다. 나의 공포를 즐기는 명백한 감정이 담긴 조롱의 소리였다. 나는 그날 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깨뜨린 단 한 번의 규칙이 그들을 다시 깨워버렸다는 끔찍한 예감만이 나를 지배했다. 그들은 내가 익숙해지고 방심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시험은 끝나고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섬뜩한 만남 이후 며칠간은 차라리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기이한 주문은 계속됐지만 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침묵이 더 두려웠다. 그것은 결코 평화가 아니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긴장감이 백사동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배송에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그날은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새벽이었다. 와이퍼를 최고 속도로 움직여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트럭에서 물류센터를 오가는 짧은 순간에도 온몸이 비에 젖어 생쥐꼴이 되었다. 백사동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문제는 7층에서 발생했다. 그날 7층에는 704호와 705호 두 집에 배송이 있었다. 나는 카트에서 2개의 상자를 꺼냈다. 그런데 폭우에 상자들이 젖으면서 배송 송장의 잉크가 심하게 번져 있었다. 704호와 705호의 마지막 숫자 부분이 얼룩져 분간이 어려웠다. 나는 희미한 글씨를 들여다보며 최대한 정확하게 상자를 구분하려 애썼다. 하나는 비교적 가벼운 생활용품 상자였고 다른 하나는 묵직한 무언가가 들어있는 상자였다. 나는 내 기억과 감에 의존해 가벼운 상자를 705호 앞에, 무거운 상자를 704호 앞에 놓았다. 모든 배송을 마치고 트럭으로 돌아와 출발하려던 참이었다. 배송 앱에서 배송 오류 알림이 떴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705호 고객이 자신의 주문품이 아닌 다른 물건이 배송되었다며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었다. 상자가 뒤바뀐 것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당장 돌아가서 상자를 회수하고 바로 잡아야 했다. 페널티는 둘째치고 이대로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특히 그 상자가 내가 처음 이 아파트에서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던 바로 그 704호의 것이라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704호의 기괴한 가족, 그들이 받아야 할 물건이 다른 집에 가 있고 그들의 집에는 엉뚱한 물건이 들어가 있는 상황.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다. 나는 비상등을 켜고 다시 백사동으로 달려갔다. 비에 젖은 몸에서 차가운 김이 피어올랐다. 오직 비상계단만을 이용해 미친 듯이 7층까지 뛰어 올라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7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나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704호의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문 앞에는 내가 놓아두었던 705호의 상자가 보이지 않았다. 이미 안으로 가져간 뒤였다. 나는 만견자실했다. 이제 어쩔 수 없었다. 직접 문을 두드리고 상황을 설명한 뒤 상자를 되찾아 나와야만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옆에 초인종 버튼을 눌렀다. 딩동 하는 벨소리가 집 안으로 울려 퍼지는 것이 마치 내 지옥행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다. 첫날 분투으로 보았던 바로 그 아버지였다. 그는 여전히 그 기괴하고 인위적인 미소를 얼굴에 걸고 있었다. 누구시죠?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마른 톤이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저 새벽 배송기사인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배송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혹시 지금 받으신 상자를...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들어오세요. 안 그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 문에서 한 걸음 비켜섰다. 나는 망설였다. 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남자는 내 등 뒤에서 소리 없이 현관문을 닫았다. 철컥 하고 디지털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집 안은 어둡고 서늘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와 아들, 딸이 보였다. 그들 역시 나와 남자를 향해 고개를 돌린 채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버지가 거실 한쪽에 놓인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우리 아들 상자가 아닌 것 같아서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나는 상자를 향해 걸어갔다. 내 등 뒤에 서 있는 네 사람의 시선이 마치 송곳처럼 날아와 박히는 것이 느껴졌다. 상자를 확인하는 척하며 나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갈 궁리를 했다. 그때 내 시선이 거실 벽 한쪽에 멈췄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벽에는 액자처럼 무언가가 쭉 걸려 있었다. 처음에는 가족 사진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사진이 아니었다. 파란색 바탕에 로켓대쉬 로고가 선명한 유니폼 조끼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코팅된 배송기사 신분증들이 마치 전리품처럼 나란히 걸려 있었다. 박씨, 이씨, 최씨, 낯익은 이름도 처음 보는 이름도 있었다. 그들의 신분증 사진 속 얼굴은 모두 하나같이 젊고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마치 지금의 나처럼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왔다. 하겠다는 놈들이 없어서 신참들한테 뺑뺑이 돌리는 모양이야. 박씨 아저씨의 말이 떠올랐다. 이 구역을 담당했던 기사들은 그만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라진 것이었다. 이 집의 벽에 박제된 채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다. 4명의 가족은 여전히 나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더 이상 미소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굶주림에 지친 포식자가 마침내 먹잇감을 함정으로 끌어들였을 때 짓는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미소였다. 입꼬리는 귀에 걸려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기쁨과 흥분에 젖어 있었다. 새벽 손님이 왔는데 그냥 보낼 순 없지. 그 말을 신호로 네 사람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움직임은 더 이상 삐걱거리지 않았다. 굶주린 늑대처럼 날렵하고 유연했다. 그들은 천천히 사방에서 나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으악! 나는 내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현관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느새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의 힘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그가 내 뻗은 손에 어깨를 붙잡히자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의 손을 뿌리치고 옆으로 굴렀다. 거실 테이블에 부딪혀 유리컵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다. 나는 깨진 유리 조각이 박힌 무릎의 고통도 잊은 채 내 발로 기어 현관으로 향했다. 디지털 도어록에 비밀번호를 풀 시간은 없었다. 오직 방법은 하나, 수동 잠금 장치를 푸는 것뿐이었다. 이리 온 우리 새 컬렉션. 등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다. 나는 미친 듯이 잠금 장치를 더듬었다. 손이 피와 땀으로 미끄러워 몇 번이나 헛돌았다. 마침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리고 나는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나는 겨우 빠져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복도로 뛰쳐나온 순간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안도할 틈은 없었다. 등 뒤에서 704호의 가족들이 쫓아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발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맨발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타닥타닥 하고 마치 단단한 발톱을 가진 짐승이 날뛰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렸다. 새벽 손님이 왔는데 그냥 보낼 순 없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포식자의 목소리 그 자체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비상계단을 향해 몸을 날렸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 따위는 없었다. 저들이 나를 잡기 전에 이 저주받은 건물을 벗어나야만 했다. 쿵, 쿵, 쿵. 쇠로 된 비상계단 문을 등지고 서서 미친 듯이 아래로 내달렸다. 한 번에 서너 칸씩 건너뛰며 난간을 붙잡고 거의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내 심장 소리와 발소리, 그리고 바로 뒤에서 나를 쫓는 그들의 발소리가 뒤섞여 좁은 계단 통로 안에서 혼돈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수미터까지 차올라 폐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다. 얼마나 내려왔을까? 4층과 3층 사이에 계단참에 이르렀을 때였다. 아래층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설마 아래에서도 포위해 오는 건가? 고개를 숙여 아래를 내려다본 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3층 비상계단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잠옷 차림의 여자였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꺾은 채 나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기괴한 미소. 그녀가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위에서는 704호 가족이, 아래에서는 저 여자가. 나는 완벽하게 도간에 든 쥐가 된 셈이었다. 이대로 끝인가?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내 옆에 있던 4층 비상계단 문이 눈에 들어왔다. 망설일 틈이 없었다. 나는 문을 거칠게 열고 4층 복도로 뛰쳐나갔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4층 복도의 모든 현관문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두운 틈새 너머로 수십 개의 눈동자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가 똑같은 미소를 띤 얼굴. 노인, 젊은 부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백사동의 모든 주민들이 문틈으로 나를 엿보고 있었다. 마치 둥지 밖으로 떨어진 벌레 한 마리를 지켜보는 개미 군단처럼 그들의 시선은 차갑고 무감정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이것은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아파트, 백사동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였다. 그들은 모두 한 통속이었다. 거기 있었구나, 우리 아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단 통로에서 울려 퍼졌다. 그들은 이미 4층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복도를 가로질러 반대편 비상계단으로 열려있는 문틈에서 나를 향해 뻗어나오는 손들을 필사적으로 피하며 달렸다. 그들의 손길이 옷깃을 스칠 때마다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다. 반대편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어 다시 1층을 향해 내달렸다. 1층 로비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나는 희망을 보았다. 유리로 된 공동 현관문 너머로 폭우가 쏟아지는 바깥 풍경이 보였다. 자유가 생존이 바로 저 문 너머에 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다. 1층 로비에는 이미 수십 명의 주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로비 전체에 듬성듬성 서서 마치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처럼 모두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계단에서 뛰쳐나오자 그들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의 입이 일제히 소리 없이 움직였다. 이리 온. 나는 그들의 입 모양을 읽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이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흐느적거렸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다른 출구를 찾았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통하는 문을 발견했다. 내 트럭이 있는 곳, 나의 유일한 탈출구. 나는 방향을 틀어 지하 주차장 문으로 몸을 날렸다. 주민 몇 명이 내 앞을 가로막았지만 나는 그들을 미친 듯이 밀치고 뿌리치며 돌파했다. 그들의 몸은 이상할 정도로 차갑고 단단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굴러떨어지듯 내려갔다. 콘크리트 바닥에 온몸을 부딪혔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뒤에서 수십 명의 발소리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절뚝거리며 내 트럭을 향해 달렸다. 저 멀리 익숙한 파란색 트럭이 보였다. 제발, 제발. 나는 흐느끼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키를 찾았다. 손이 너무 떨려 몇 번이나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겨우 키를 손에 쥐고 버튼을 눌렀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트럭의 잠금이 해제되는 소리가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답게 들렸다. 나는 운전석 문을 열고 몸을 던져 넣었다. 시동을 걸자마자 기어를 뒤에 놓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끼 하는 굉음과 함께 타이어가 바닥에 검은 자국을 남기며 트럭이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 순간 주차장으로 통하는 입구에서 수십 명의 주민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더 이상 걷지 않았다. 내 발로 짐승처럼 기괴한 자세로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의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빨랐다. 쾅! 무언가 트럭 옆면에 강하게 부딪혔다. 한 남자가 차에 달라붙어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바로 내 눈앞에 있었다. 굶주림에 번들거리는 눈,
귀까지 찢어진 입. 나는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격렬하게 꺾었다. 남자는 주차장 기둥에 부딪혀 떨어져 나갔다. 나는 출구를 향해 질주했다. 하지만 그들은 끈질겼다. 몇몇은 트럭 뒤편 짐칸에 매달렸고 몇몇은 앞에서 길을 가로막았다. 나는 그들을 그대로 들이받고 지나갔다. 차체가 덜컹거리는 충격이 느껴졌지만 뒤를 돌아볼 여유는 없었다. 마침내 지상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이 보였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까지 쥐어짜 엑셀을 밟았다. 트럭은 굉음을 내며 경사로를 올랐다. 백미러를 통해 수십, 아니 수백 명의 주민들이 어둠 속에서 나를 향해 손을 뻗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굶주림이 뒤섞인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파트 단지 차단기를 그대로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폭우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나는 울부짖으며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이 거대한 덫에서 나는 겨우 빠져나온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은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직후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다. 정신없이 국도를 달리다가 동이 트는 것을 보고 나서야 갓길에 차를 세웠던 것 같다. 온몸은 땀과 빗물, 그리고 아마도 눈물이었을 액체로 흠뻑 젖어 있었다. 핸들을 쥔 손은 경련을 일으키듯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다. 트럭의 사이드 미러와 뒷유리는 박살이 나 있었고 차체 곳곳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손톱 자국과 움푹 파인 흔적들이 선명했다. 그것은 내 처참한 정신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 나는 그 길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물류센터에 전화해 사고가 나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트럭은 길리에 세워두었으니 알아서 찾아가라고 통보했다. 관리자는 욕설을 퍼부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윽박질렀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돈도 미래도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은밀 아파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숙이 뿌리내려 나를 좀먹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수백 개의 미소 짓는 얼굴들이 나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고 짐승처럼 네 발로 달려드는 그들의 모습에 경기를 일으키며 잠에서 깨기 일쑤였다. 좁은 오피스텔 방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창문 너머 앞 건물벽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문틈의 아주 작은 틈새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망상에 시달렸다. 나는 사람을 마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사람들의 미소를 견딜 수가 없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밖으로 나와 편의점에 들렀을 때였다. 컵라면을 계산대에 올려놓자 앳된 아르바이트생이 상냥한 목소리로 봉투 필요하세요? 라고 물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의 얼굴 위로 백사동 주민들의 기괴한 미소가 겹쳐 보였다. 입꼬리는 귀에 걸려 있었고 눈은 텅 빈 채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편의점 밖으로 뛰쳐나갔다. 뒤에서
당황한 아르바이트생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세상의 모든 평범한 미소가 나를 향한 위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TV 뉴스 앵커가 전하는 아침 인사의 미소,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행복한 미소, 길거리 광고판 모델의 상업적인 미소,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세상은 온통 가면을 쓴 포식자들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렸다. 엄마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도 없었다. 카카오톡 프로필 속 코스모스 밭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조차 두려웠다. 혹시 우리 엄마도, 아니,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하는 나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졌다. 나는 모든 연락을 끊고 스스로를 방 안에 고립시켰다. 낮에는 커튼을 친 채 어둠 속에서 시간을 죽였고 밤이 되면 뜬 눈으로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내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했던 그 새벽 시간이 이제는 내게 가장 두려운 시간이 되었다.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조차 공포였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배달원의 노크 소리에 심장이 멎을 듯 놀라 음식을 문 앞에 두고 가게 한 뒤 한참이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가져오곤 했다. 문을 여는 그 짧은 순간 복도에 그들이 서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다. 나는 서서히 말라갔다.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었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해골처럼 퀭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과 초점 없는 눈동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가끔 이 모든 것이 그저 끔찍한 꿈이 아닐까? 내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 이상을 일으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내 어깨에 남은 704호의 아버지에게 붙잡혔을 때 생긴 희미한 멍자국과 온몸에 새겨진 그날의 기억은 이 모든 것이 냉검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한 번은 경찰에 신고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사람처럼 생긴 괴물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들이 미소 지으며 저를 잡아먹으려 했어요. 정신병원에나 실려가지 않으면 다행일 터였다. 벽에 걸려있던 배송기사들의 신분증. 그것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그곳에 다시 찾아갈 용기는 내게 없었다. 나는 그저 침묵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 끔찍한 비밀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동시에 영원한 포로였다.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세상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벽이 생긴 것 같았다. 사람들은 저 너머에서 웃고 떠들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나는 그저 이쪽 편에서 그들을 공포에 찬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내게는 언제든 나를 삼켜버릴 수 있는 위협적인 세계의 일부로 보였다. 은밀 아파트 백사동은 내게서 평범한 세상을, 사람을 믿고 미소를 나눌 수 있는 권리를 영원히 빼앗아 가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후유증이라는 감옥 속에서 영원히 홀로 갇혀버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분주하게 돌아갔다. 하지만 내 시간은 그날 새벽 은밀 아파트 백사동을 빠져나오던 그 순간에 멈춰버렸다. 나는 여전히 2평짜리 오피스텔이라는 감옥에 갇혀 창밖의 세상을 두려워하며 숨죽인 채 살아가고 있었다. 학자금 대출 독촉장은 이제 경고의 수위를 넘어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었고 통장 장부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밖으로 나가는 것, 사람을 마주하는 것, 그 모든 평범한 행위가 내게는 목숨을 건 도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날도 잠들지 못하는 밤이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의 작은 거미를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놈은 여전히 부지런히 제 집을 짓고 있었다. 어쩌면 나보다 훨씬 나은 삶일지도 모른다고.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하던 참이었다. 창밖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덜덜덜 디젤 엔진이 공회전하는 소리. 수개월 동안 내 새벽을 함께했던 바로 그 소리였다. 나는 홀린 듯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앞 건물벽에 가로막힌 좁은 시야. 그 틈새로 내 오피스텔 건물 앞 도로가 겨우 보였다. 그곳에 파란색 배송 트럭 한 대가 멈춰 서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로켓 대쉬.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 로고가 내 모든 끔찍한 기억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트럭에서 한 젊은 남자가 내렸다. 파란색 유니폼 조끼. 피곤해 절어 있지만 애써 무언가를 다짐하는 듯한 굳은 표정. 몇 달 전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담배 한 개비를 빼물었다. 불을 붙이고 깊게 연기를 빨아들인 뒤 허공을 향해 길게 내뿜었다. 그 모습이 마치 고된 현실의 무게를 잠시나마 털어내려는 몸부림처럼 보였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의 손에 들린 단말기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나는 볼 수 없었지만 그 화면에 무엇이 떠 있을지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그의 스마트폰 화면이 내 창문 쪽으로 반사되었다. 빛이 번져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 눈은 본능적으로 그 단어들을 읽어냈다. 신규 배정구역 은밀 신도시A 1 안전 운행하시고 오늘도 힘내세요.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안 돼. 저 사람도 이제 그곳으로 가는 것이다. 나처럼, 그리고 내 앞에 사라져갔던 수많은 기사들처럼. 저 젊은 남자도 이제 그 거대한 덫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에게 알려줘야 했다. 당장 뛰쳐나가서 소리쳐야 했다. 절대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고.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알려줘야만 했다. 나는 현관문을 향해 몇 걸음 옮겼다. 손잡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내 손은 문고리에 닿기 직전 허공에서 멈추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그에게 달려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한들 그가 믿어줄까? 그는 분명 나를 과로에 지친 미친놈 취급할 것이다. 어쩌면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른다. 설령 내 말을 믿는다 해도 그가 일을 그만두면 그뿐. 회사는 내일 당장 또 다른 김 기사, 또 다른 박 기사를 찾아 그곳으로 보낼 것이다. 시스템은 멈추지 않는다. 새벽 배송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두려웠다. 다시 세상 밖으로 나서는 것이, 그들과 관련된 무언가에 다시 엮이는 것이. 그들은 어쩌면 나를 잊었을지도 모른다. 운 좋게 살아남은 하찮은 먹잇감 하나쯤은. 하지만 내가 다시 입을 여는 순간
그들이 나를 기억해내고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내 발목을 붙잡았다. 나는 그저 내 안위만을 걱정하는 비겁한 생존자일 뿐이었다. 나는 뒷걸음질쳐 다시 창가로 돌아왔다. 남자는 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발로 비벼 껐다. 그리고 잠시 고된 듯 하늘을 보며 길게 한숨을 쉬더니 이내 결심한 듯 트럭 운전석에 올라탔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커지고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밝혔다. 트럭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왔던 그곳을 향해 도시의 가장 깊고 서늘한 어둠 속으로 트럭의 빨간 후미등이 골목의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트럭이 사라진 자리에는 다시 깊은 정적만이 남았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에게 아무런 경고도 해주지 못했다. 나는 그저 또 다른 희생자를 향해 떠나는 그 트럭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내일 새벽에도 그 다음 날 새벽에도 또 다른 파란 트럭이 저 길 위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끝나지 않는 배송은 그렇게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싣고 어둠 속을 달릴 터였다. 바로 내 집 앞에서 매일 밤 나는 그 광경을 목격해야만 하는 영원한 방관자가 되어버린 것이다.